네, 오고 계신 분이 계시나 좀 기다리기가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대로 말씀드리고 네, 오늘 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는 우리 정의당의 중앙선대위 상임위원장이신 심상정 대표가 참석하셨고요. 그리고 광주 정치개혁 공동행동 참여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간담회 진행은 그 심상정 대표 모두 발언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단체별로 자유 발언 및 질문을 3시 10분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10분부터 3시 40분까지는 답변 및 마무리 발언을 하고 3시 40분에 기념 촬영하고 3시 45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 심상정 그 산임 선대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현영 정치개혁 광주행동 운영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그 정의당 후보들은 뭐 따로 뭐 소개를 안 하고요. 우리 나경채 시당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박재만 광주시민협 대표님은 지금 오고 계시고요. 우리 한윤희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용목 광주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김설 광주 청년유니언 위원장님 오셨고요. 그리고 이순아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민선 광주 장애인 가정상담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님 참석하셨고요. 네. 이민철 광주마당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신 분이 네, 한지수, 네, 조선익, 네, 조선익 참여자치 21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은 참여하는 대로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심상정 대표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바쁜 시간에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주신 우리 정치개혁 광주행동 또 시민사회단체 대표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참 그 무거운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선거제도 개혁 망치를 두들길 때만 하더라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98년도 8.15 행사에서 처음 제안하셨고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 수건과제를 어쨌든 해냈다. 내용은 미흡하지만은 첫 발을 뗐다.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또 큰 변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연동형 비례제가 양당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만큼 이번 총선을 거치면서 다당제 하에 생산적인 협력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총선 20일 앞둔 지금 사상 최악의 총선이 될 거라는 그런 우려 속에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신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 발단은 미래통합당이 위헌적인 위성정당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의 표를 도둑질하러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정의당은 즉각 그 위헌 소송을 내고 이 미래한국당의 이런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산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도발이었는데 민주당과 함께 이 선거제도 개혁을 주도해온 이제 당사자로서 이런 꼼수 정당이 만들어질 수 없도록 제도적인 대비책을 잘 세웠어야 하는데 그런 허점이 이런 정말 난장판 총선을 만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큰 책임감을 느끼고 또 국민들 앞에 하여튼 송구스럽고 면목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비례정당을 저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뭐 민주당과 적대하거나 또 민주당과 갈등을 하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서 제기하는 뭐 정의당 욕심론, 그건 저는 근거 없는 그런 매우 부적절한 비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서가 아니고 두렵지만 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라는 그런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을 위원정당 그 헌법소원을 해놓고 강력하게 퇴출 투쟁을 하면서 똑같이 비례정당에 들어간다면 아마 미래통합당에 맞서 싸울 그런 그 권한과 또 역할은 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20년 만에 이룬 연동형 비례제를 잡고 가는 그것을 지켜가는 정당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럴 때만이 이후에 또 이 개혁의 성과를 유실시키지 않고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명분과 또 권리를 가질 수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이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시민단체에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집권 여당으로서 양당 체제 하에서 집권 여당의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은 과반 의석입니다. 저희가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할 때 이 연동형 비례제를 채택하면 과반 의석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고민이 많았고 또 저도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눈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연동형을 채택한 것은 과반 의석 전략 대신에 다양한 정당 간의 폭넓은 협치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전략 수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해찬 대표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연동형 하면 한 15석 손해보고 그 과반 의석 어렵다. 그렇지만 우리는 협치로 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도 민주당이 정의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 세력과의 협치를 폭넓게 이루는 것이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저는 더 바람직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집권 여당이 할 수 있는 여러 우려와 대안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정의당에 고집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듣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했던 1년 반 동안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후반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이며 또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발맞춰서
어떤 전략적 변화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충분히 논의돼 왔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특히 우리 광주 시민 전라도민들께서 정의당이 좀 힘을 갖는 것이, 그리고 민주당과 협력 정치를 하는 것이 개혁에도 필요하고, 또 그런 개혁이 잘 이루어질 때 문재인 정부가 촛불 정부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 정의당만큼 수구 세력에 앞장서 싸운 세력 있나? 박근혜 탄핵 때 누가 앞장섰나?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또 촛불 정부, 문재인 정부가 안 되길 저희가 바라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말하자면 양당 체제를 넘어서 다당자의 협치 제도화로 나가자는 이런 민주개혁 세력 내의 합의, 이런 것들이 국민들, 특히 우리 시민들의 선택으로 실현돼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 점과 관련해서 오늘 대표님들 조언도 듣고 또 협조 요청도 드리고 그렇게 말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모두 발언에 이어서 우리 김현영 대표님, 운영위원장님부터 해서, 그러니까 좀 기왕에 어려운 걸음 하셨으니까 모두 다 한 말씀씩 하시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한 뭐 3분씩 정도로 이야기를 쭉 하시면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다시 우리 심 대표님이 뭐 답변 및 뭐 마무리 발언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 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현영입니다. 가운데 자리일 줄 알았으면 준비를 많이 하고 올 것인데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자리, 중앙에 딱, 그것도 그 TV로만 보던 심상정 대표님 옆에 앉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높은 분들하고 만났을 때 이야기를 더 잘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정의당에 좀 쓴소리를 하려고 합니다.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게 정치가 완전히 묻혀버렸고, 또 하나는 정치가 정말 희화화돼 버렸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정치인가, 아니면은 뭐 저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아이돌 사생 팬들의 싸움이 지금 정치권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열린민주당, 그다음에 더불어시민당, 이런 분들은 대부분, 근데 한 가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요. 그 사생 팬들한테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논리도 똑같고, 네, 가장 대표적인 그 심상정 의원님 욕이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참 그것이 웃긴 것이, 본인들은 굉장히, 저는 그분들의 순수성이나 굉장히 그런 것들을 존중합니다. 하지만은 이게 팬덤 정치가 되는 순간 이게 정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팬클럽화 되는 것이고, 정치가 더욱더 이익단체가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큰 목표, 그러니까 적폐 세력의 청산이라는, 그러려면 이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몰아줘야 된다는, 이게 굉장히 이렇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그 정당한 목표를 향해서 너무 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든 만들었는데 다양성에 대한 정치 문화가 아직도 너무나 자리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 있어서 이번에 굉장히 실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 시도를 해서 양당 구조의 폐해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계기점을 만들었는데, 선거법으로 이게 이상한 모양으로, 이상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저는 정의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렇게 특정 정당을 지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다양성인 측면에 있어서는 정의당이, 그다음에 소수 정당이 어떻든 진출하고 성과를 내보였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크게, 그래야만이 민주당도 발전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독점 정당의 폐해가 너무나 오랫동안 봐왔는데 이걸 극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기가 좀 돼서 저는 이제 이번 4.15 총선 때 나름 국회의 구성이 좀 다양화되고 이 힘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방선거에서도 조금 더 재밌는, 지금은 장현주 의원만이 비례로 그 의원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좀 지방의회도 좀 다양화돼서 조금 재밌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돌아가는 것이 너무 조금 정치가 오히려 좀 역행하고 있지 않은가 굉장히 좀 우려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뭐 정치 상황은 대충 그런 것 같고요. 실은 이제 정의당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엊그저께 보니까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비대위를 만들었던데 뭐 여러저러 이야기가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지금은 정의당이 뭐 조국 문제라든가 여타 문제, 문재인 정부 적폐 문제라든가 도움 문제, 협치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개혁의 성명성을 더욱더 좀 내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에서는 예전에 한번 10가지 뭐 과제가 있었는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라든가 국민 소환제 문제라든가 국회 개혁과 관련된 법제처 의원실 법사위 문제라든가 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명성인 문제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고 이런 문제를 떠나가지고 저는 오히려 조국 문제 이런 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뭐 이제 내부적으로 평가를 하시고 근데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시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건 또 다른 소수 정당을 지지하건 신인들을 우선시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단 하나입니다. 정치인들이 전반적으로 썩었다. 이것은 정의당을 포함해서 여타 기성 정당 모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인들을 지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정치 개혁에 대한 것이 굉장히 큰 그 시민들은 주로하게 생각되고 있는데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논평하거나 세력으로 편입되거나 뭐 이런 문제를 자꾸 접근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치 개혁에 대한 게 굉장히 죽어버렸고 정의당의 색채가 죽어버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뭐 이렇게 시민사회의 총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뭐 토론회를 한번 TV 토론회를 뭐 지역방송에 나간 적이 있는데 정책 공약을 한번 그 각 당별로 각 지역별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실은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예산 따다가 이런 것에 크게 이제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그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만은 정책 공약이라는 게 짧은 기간에 굉장히 승부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국회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자기 비전을 확실히 더 가져감에 따라서 그다음에 또 청년을 앞세우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를 더욱더 조금 선명히 정의당이 좀 보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아시는 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지역구에 나왔는데 저는 이게 소모적으로 어떻든 비례의 투표를 높이기 위한 자기 역할이라고 생각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아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민주당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항맥지연 이런 게 상당히 좀 많아서 한 달이 건너면 다 친구고 이러는데 민주당 공조직이 움직이는 것은 대부분 실체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을 위해서 아시듯이 20년, 30년 동안을 그분들과 관계를 맺어서 선거에서 구체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권리당원 실은 상당히 좀 뭐랄까요 허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도 조직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제가 역으로 생각하면 정의당 같습니다. 선거 때 반짝 보이는 것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유권자들이나 시민들 속에서 인식들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좀 자기 말 그대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 관리 그다음에 조직 관리가 오히려 이번을 통해서 더욱더 조금 내실을 기하는 선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앙당에는 정리해보자면 중앙당에 있어서는 정치 개혁에 대한 오히려 선명성을 더욱더 높여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선거에 출마를 어떻든 어려운 결심을 하셨기 때문에 내실을 기하고 자기 조직 관리 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정치라는 것이 당과 관계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의 그 진보적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큰 대의적인 측면만을 생각하지 본인의 뭐 이런 것은 상당히 좀 오히려 적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욕심은 오히려 개인의 리더십, 개인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이번 선거가 좀 충실히 되면 어떨까.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또 말도 길었습니다만은 뭐 이 정도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한윤희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저희는
여성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어찌됐든 간에 여성 후보들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후보 그 경선을 쭉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들에서 너무나 이제 그 뭐랄까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을 보고 하면서 시민들이 염증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런 중에 정의당 후보들이 지역구별로도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여섯 분이시죠. 네, 지역구에 6분 나와 계시고 그 중에 이제 황순영 후보님이 지역구에 나와 계신데 너무나 어려운 결심하고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로 그 민주당 외에 다양한 이제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서 정의당이 몇 프로 득표를 하느냐 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정치에서 특히나 광주에서 좀 그 진보 정치의 바람이 일으킬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황순영 후보는 북구 을에서 이제 뭐 민생당이랑 민주당이랑 또 그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여성 후보가 정말 좀 그 후보 여성들이 바래는 그리고 시민들이 바래는 이런 의미 있는 득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의 비례 후보들을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제 강은미 후보와 문정은 후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 여성계의 바람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이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다 남성이고 한 명 이제 여성 후보가 공천받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강은미 후보와 문정은 후보가까지 당선돼 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에 여성 후보가 이렇게 2분 더 이렇게 배출되면 좋겠다는 그런 강한 바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내세우는 젠더 정책 의제들이 좀 더 많이 달성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성계에서도 그런 바람들을 가지고 좀 정의당을 응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어렵지만 의미 있는 그런 선거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윤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김용무 목사님 아니 김용욱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광주 지역의 상임 대표를 맡고 있어서요. 네, 그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정의당의 후보들과 또 장애인위원회에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을 우선적으로 좀 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싶고요. 중앙당에서는 장애인 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우리 장차연이 중심이 된 정의당에서 정책 협약서를 통해서 21대 국회에서 입법과 관련해서 21개의 법안에 대한 정책 의제를 협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장애인계가 오랫동안 장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고 이미 장애인계에서는 의견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의당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미 이 부분은 당 차원에서도 이 공약으로 이렇게
이렇게 장애인 관련된 공약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개 그 입법과 관련해서 중요한 재정과 개정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미 문서로 당 차원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가장 취약 계층 가운데 이제 그 장애인 당사자들, 특히 자립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안전의 문제가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 다행히 광주에서는 이 부분에 아직 구체적인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관련해서 사회복지사라든지 또 현장에서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립생활하는 당사자들의 안전한 이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65세가 되어졌을 때 활동지원 서비스가 종료되어지는 대부분 종료되어지는 이 현실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장애인 당사자들 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정의당도 19대 또 20대 때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차별철폐연대하고 같이 공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예를 써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65세의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일은 가장 슬픈 날이 되었고, 또 장애인 당사자들의 이 사회적 수명, 사회활동의 수명은 65세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반드시 21대에서는 좀 해결해야 될 장애인 당사자들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고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다음으로 조선익 참여자치 21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익입니다. 저는 일단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민단체 입장에서 좀 한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는 일이 공인노무사이기 때문에 노동 분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저희 참여자치도 광주광역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하는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나 이런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있어야지 건강한 집행부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광주에서는 다 동의하다시피 이제 민주당이 너무 과반의 의석수를 가지고 거의 독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생동감이라든지 생산성 있는 정치 활동을 모습을 기대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이 참 좋은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러나 이제 그 개정된 모습을 살리기 위한 현실의 정치에서는 그걸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김현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럴 때일수록 정의당이 어떤 적폐의 대상을 준다든지 상대방을 두고 거기에 대한 반대 결과를 얻는다든지 이런 정치를 할 게 아니고, 지금 정치개혁의 취지를 살리는 메시지를 더 강하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으로 광주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현재 공천을 받는 과정에 민주당들의 어떤 문제라든지 구대대 정치인들의 어떤 시민들의 불만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반대 극부로 정의당이 광주시에서 호응을 얻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잠깐일 것이고요. 또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든 적든 정의당은 어찌됐건 진보 정당으로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에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셔야지만 광주에서의 변화와 또 정의당의 변화가 저는 같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런 메시지를 좀 강하게
지역에다가 좀 불어 넣으셨으면 하는 희망이 있고요. 그다음 저는 하는 일이 또 공인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나이는 이제 38인데 되게 젊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19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고 또 되게 이제 건설 현장에서부터 일을 한 노무사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경험을 해봤고요. 그래서 저는 노무사는 솔직히 없어져야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근로계약서 하나 못 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주고 돈을 번다는 게 저는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기초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처럼 학교 다닐 때, 뭐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노동법이라고 하는 건 좀 필수적으로 알려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기술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축구장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에 나가면 거기에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플레이는 아주 훌륭하거든요. 근데 구성원들끼리 지켜야 될 규칙을 전혀 안 알려주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기억을 놓고 되게 불필요하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노동 사건도 되게 후진국형 노동 사건들이 대부분이고요. 임금 체불이나 뭐 이런 것들만 엄청 넘쳐나죠. 그 이유는 되게 그 교육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직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뭐 시간제 강사들 불러가지고 한두 시간씩 강의를 시키는데 그런 모습을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좀 더 다가가서 좀 학교 다닐 때부터 정규적으로 노동법을 좀 교육을 시킴으로써 이런 노사 간의 갈등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청년으로서의 말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뭐 취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고 모든 당들에서 청년들에 대한 어떤 취업 문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고민하고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실업급여 문제가 뭐 지자체 단체에서의 무슨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저는 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고용보험법에서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전 직장에 있는 사람한테만 실업급여를 주라 이런 법은 없습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전 직장에 있었다가 없어진 사람한테만 실업급여 주거든요. 그리고 4대 보험료율 중에서 고용보험료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사회초년생들이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면 고용보험료 만 얼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취업하기 힘드신 분들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실업급여를 선지급하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 취업하면 후불제로 요율을 그분들한테 조금 더 달리 적용해서 만을 거둘 거 15,000원 거두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꾸 특정 지자체에서는 뭐 청년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다른 데서는 안 주고 또 주면은 뭐 포퓰리즘이다 뭐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이 헌법에도 없고 법에도 없는 전 직장에 있다가 퇴사하면 실업급여 주겠다 이걸로 그 정책하지 말고 그냥 취업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 못하는 게 대한민국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실업급여 주고 그다음 나중에 취업하면 4대 보험료율에다가 편성시켜서 후불제로 돌려받으면 끝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되게 그 청년들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좀 과감성이나 두려움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또 정의당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소개받은 광주 청년유니온 세대별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설이라고 합니다. 다들 지금 이 혼란한 시국 속에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지금 텔레그램 엠번방 그리고 비례위생 정당 등 여러분의 다양한 어떤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 얼마나 처참하고 혼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느끼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 제 역할을 하지 못하였을 때 이 사회가 얼마나 질이 나빠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묵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와 반면에 이러한 어떤 현상들은 명확하게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민들의 눈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를 해야 하는 이유를 그리고 내가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본인의 어떤 참정권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욕구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때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 나은 미래를 그려나가는 세대, 아니면 더 활기차고 활발하고 그리고 더 나은 사회, 무튼 뭐 역동적이고 청년 세대를 그렇게 그렇게 바라보고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나의 미래가 바뀔 것, 그리고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질 거를 기대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인데요. 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정의당은 청년 세대에게 가장 외면받는 정당입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보았을 때 지지율만 보아서도 그렇고요. 특히 청년 세대, 그리고 특히 청년 여성들에게 압도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 같이 어떤 청년들, 청년 정치, 내지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그 청년들은 매우 어두운 골방에서 암담한 미래를 꿈꾸고 있고, 그리고 무엇이 바뀌냐, 내 삶이 무엇이 더 나아질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냉소 속에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그리고 많은 그 현장에서 마주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혼란스러운 국면, 그리고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암담한 순간 속에서 명확하게 우리가 대변하고자 하는 것은 당신들이다. 당신들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지고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는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을 보고 몇 날 며칠 지금 밤잠을 못 자고 언제까지 우리는 이 불안과 불신 속에,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사건과 사건을 어떤 비교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 그리고 특히 어떤 특수성이라고 치부해버리는 어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보편적인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일상과 매우 와닿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누군가는 해줘야 하며,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하게 매우 시급한 문제고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짚고 이야기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에 대한 어떤 사회적 운동이나 메시지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좀 정돈되진 않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점점 높아지는 청년들의 냉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심상현 대표님의 대선 이후로 정의당의 청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기초자산제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청년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 청년 기초자산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불평등을 조정하는 방식의 어떤 전환만 있는 것인가, 과연 그것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양한 정책들과 어떤 메시지들이 분명히 있으셨겠지만 그 정의당의 청년들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적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던 어떤 현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면과 관련하여서 제도가 변화하고 나서 수많은 언론들과 그리고 시민들은 기대와 우려 내지 어떤 다양한 생각들, 그리고 특히 정의당에 대해서는 뭐 가장 수혜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뭐 프레임 아닌 프레임이 씌워졌으나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의 변화를 만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면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 정의당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끌었다라고 평가받고 그 역할을 자임하여 지금까지 끌고 왔던 정의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만 그게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 마치 타협과 애매한 태도들로 하여금 저는 실망감을 안겨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도의 변화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더 나아진 사회로의 변화를 담보하진 않습니다. 더 나아진 사회로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나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막연한 어떤 기대감으로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절실히도 정의당이 그 역할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광주뿐만이 아니고 지금 2017년 이후로 어떤 개혁 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권의 어떤 태도나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선명한 싸움을 걸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명확한 사회개혁의 메시지를 보여주시라라고 하는 주문이나 좀 담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번 총선에 의제가 상실되고 혼란 속에만 있는 이 지금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바꾸어야 나가야 할 그리고 이야기해야 할 의제들과 이야기들은 아마 두 손 가득 채워도 부족할 것입니다. 세습되는 불평등 사회 속에서 어떤 청년 세대의 어떤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주거 문제, 부채 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들이 속에서 정의당이라고 하는 그 당이 명확하게 그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과 좀 당부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순아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대표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광주 여성장애인연대 이순아입니다. 저희는 선거 때마다 이제 사회의 변화를 늘 기대하고 있었고, 여성 장애인들이 사회 각 곳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들 늘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거를 치를 때마다 보면 저희가 기대한 만큼 큰 변화는 있지 않고 좀 실망할 때 그럴 때가 가끔씩 있는데 이번에 또한 저희들은 기대가 큽니다. 특별히 정의당에 저희 여성 장애인 당사자들이 비례로도 이번에 참여할 수 있게 됐고 해서 저희 여성 장애인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하고 또 아까 이제 김용목 대표님께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이제 여성 장애인으로서 여성 장애인 기본법 제정을 하는데 정의당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어떤 기본법, 여성 장애인들이 당연히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고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의 삶들이 너무 힘들고 그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의당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이 그 가정에서도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성 장애인 홈 헬퍼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성 장애인들이 아이를 양육하고 출산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런 그 세심한 지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분야에서 여성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항상 선거 때마다 많은 정책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정책은 과연 있을까? 어느 당에서든지 이제 저희는 항상 정책을 내지만 저희 정책은 별로 귀 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장애인의 정책은 과연 후보들이 들을 수 있을까? 이번엔 정책이 나올까라는 저희들이 늘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의 목소리도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 소수자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민선 소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장애인 가정상담소 소장 김민서입니다. 저희는 여성장애인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참 많이 정치 생각하면 많이 우울하고 또 요즘 이래저래 현안들이 많아서 국가적으로 현안들이 많아서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이 시작하는 날 특별히 심 대표님께서 광주를 방문하신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날 오셨으니까 마지막 즈음에도 한번 오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또 기대도 좀 해보고요. 이제 많은 요구들이 있으신데 이제 여성 장애인과 또 여성 폭력 시설 관계자들과 관련된 이런 직접적인 현안은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의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번에 비례 유성 정당 전쟁에 정의당이 정말 합류하지 않고 원칙을 지켜 나간 것에 대해서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나 또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이 일선에 나서서 직접 지원하고 또 현안을 토론하고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지금도 내고 있는데도 언론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언론 플레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의당에서 어떻게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일은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는 일들이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례 이성 정당에 합류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제가 알기로 정의당이 3%대, 4% 지금 못 된 것 같아요, 지지율이.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저는 많이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래저래 광주에서도 정의당에서 비례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광주에서 많이 애를 썼는데 일정 부분 우리 청년 후보, 문정훈 후보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대안들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투표율이 떨어질 거다라는 이제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에 해왔던 이런 투표 제도와는 조금은 지금 현재 바꿔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례를 어쨌든 많이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안들을 정의당에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저는 크게 좀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폭력과 관련된 현안은 어쨌든 의원에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예, 크게는 그 두 가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예. 두 분 남으셨는데 그 중간에 잠깐 이야기를 하고 할까요? 마지막에 마무리 다 두 분 다 하시고, 네,
다음은 그러면 우리 오주섭 사무처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출퇴근을 하면서 기분 좋은 현수막을 보고 있습니다. 원칙과 정도를 걷는 정당. 대한민국에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제가 이 현수막을 보고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쩌냐? 그랬더니 느낌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다니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번에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저는 정말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소한 정의당이 원칙을 지켰다라고 하는 부분. 다만 이 속에서 당원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 또 바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또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들이 거의 대부분 폭력에 가까운 그런 것들을 행사하고 또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아까 김현영 우리 의원 말씀하셨지만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평상시에는 극히 정상적인데 이런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도저히 제가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건 다 결국은 진영 논리 싸움으로 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조국 전 장관 임명 때 저희 경실련은 반대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 경실련 임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 기억에 정의당은 그때 단호한 입장을 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조국 전 장관이 임명되고 나면 저희 경실련은 이제 거대 양당들이 진영 논리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갈라칠 거다. 그러면 결국 정당 중에서도 진보 정당이나 소수 정당들이 어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짐작을 했는데 그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민주당하고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때 그런 부분도 좀 단호한 입장을 취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 경실련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한 거 아시죠? 예, 이성정당 헌법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처분 신청도 한 상태죠. 그래서 어찌됐거나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제가 지켜보면 정말 어렵죠. 대한민국에서 양거대 정당들은 사실은 자기들만 있으면 편하잖아요. 서로 주고받으니까. 그리고 제3의 정당이 원내 구성을 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거 많이 아는 분들은 알죠. 그렇지만 어찌됐거나 진보 정당들이 원내 정당을 구성을 하고 다당제를 가야 된다는 것은 많은 또 국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정말 이런 상황 올 줄 누구도 상상 못했잖아요. 대표님께서 만약 이런 상황 오리라고 상상을 했다면 이렇게 하셨겠어요? 그래서 이미 그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고 심기일전해서 어렵지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저는 사회생활을 첫 직장을 15년 근무하면서 대부분이 노동조합 상근간부와 노동과 관련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때야 뭐 힘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왜 노동조합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노동쟁의 조정법, 노동부, 노동청 하면서 왜 근로기준법, 근로자유원 이런 표현을 쓸까? 근로와 노동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실은 광주형 일자리도 광주광역시 시장님부터 또 관계되는 분들이 노동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근로로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 수동적인 의미. 그래서 저는 결국 광주형 일자리도 이런 것까지 왔다라고 어떤 근본적인 걸 생각하는데 혹시 총선 이후에라도 좀 노동에 대한 용어를 근로가 아닌 통일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법률이나 이런 부분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이민철 광주마당 이사장님 마지막 말씀 듣겠습니다. 누를지를 몰라요. 네,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까 좀 난감한 느낌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막 잘 되고 있으면 이제 이런저런 요구도 하고 뭐 비판도 하고 그런 게 막 힘을 날 수 있는데 대표님 모두 발언도 그렇고 전반적 분위기가 이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오기 전에 이제 점심 먹으면서 오늘 이제 2시에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를 같이 나눠본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정의당이 심상정 대표님 최근에 이제 제가 느꼈을 때는, 저는 뭐 당원은 아니지만 그 이념 정당에서 대중 정당으로 어떤 변화되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제 주변에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제 지지하는 입장에서 그 정의당이 훨씬 대중 정당으로 가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그 지지율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단편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그 대중정당으로서의 현재의 그 전략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실패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의 문제나 또 민주당의 뭐 지지자 여러 탓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정의당이 잘 못하고 있다, 실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찾고 그것에 대안을 찾는 것이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어떤 대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정의당의 매력이 안 느껴지기 때문이다. 정의당, 그러니까 뭐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죠. 그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매력이 사실 시민들에게, 그 유권자들에게 지지율을 높이는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정의당의 그 대표님,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비례 후보라든지 여러 후보의 얼굴이, 정의당의 얼굴이 시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 그 부분을 좀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 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저도 뭐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 참여하고 했지만, 이 게임의 룰이 만들어졌고, 중요한 것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일종의 제도의 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오류나 실수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정의당이 이제 대중정당으로서 그 원칙과 정도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의 어떤 측면에 중요한 점이 있다고 하면, 또 하나는 게임의 룰에 맞춰서 자기 변화를 하고 유연하게 그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비례연합정당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비례연합정당이냐 아니면은 원칙이냐, 이거 둘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어떤 생각지도 않았던 게임의 룰을 찾아냈다면,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을 만들지 못했다. 그것 또한 실패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진보정당은 이제 파이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반드시 정의당을 찍어야 할 있던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굳이 정의당을 찍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민주당을 찍으면 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아니면 열린민주당을 찍든지 뭐 더불어시민당을 찍든지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 지금 생각했을 때 반드시 왜 정의당을 찍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저는 잘 안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공약집 정의로운 대전환이라고 하는 이제 공약집이 나왔던데요. 거기에 어쨌든 이제 그린 뉴딜과 불평등 해소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타이틀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과연 얼마만큼, 그러니까 메시지 캠페인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공약집은 나왔지만 관심 있는 몇 사람 빼고는 그 공약집에 관심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시민들이 그것을 이것 때문에라도 정의당이 반드시 필요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필요해라고 말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선거 전략, 선거 캠페인이 좀 되고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그 많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3시 4분인데요. 심 대표님 다 그 적으셨고 답변하실 거 다 준비되셨죠? 네. 우리 위원장. 나경채 위원장님. 네. 네, 그러면 일단 나경채 위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은 답변하고 또 심 대표님이 답변할 건 따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시간만 서로 맞으면 언제든지 자주 나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이제 심 대표님 이야기는 또 모시기가 어려우니까 심 대표님 이야기를 많이 듣도록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이제 그 이민철 센터장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마지막이기도 하고 해서 좀 그 인상이 남는데요. 이제 그 정의당의 선거 정책 책자로 된 자료집을 파일로만 저도 어저께 수령을 했고 책자도 아직 못 받았어요. 막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보셨죠, 벌써?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하나씩 그 초안은 받아서 미리 봤습니다만 훑어보는 중이고 이 정책을 어떻게 선거 캠페인으로 이어갈 것인지 하는 점에 있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후보들과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최근 한 2, 3일 사이에 아까 우리 어주섭 처장님이 보셨다는 그 현수막이 이제 광주 전역에 꽤 수백 개가 아마 붙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민들과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메시지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좀 말씀과 제안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고민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 말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대표님 말씀 듣는 것으로 하시죠.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전부 이렇게 속에 담아 두셨던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아마 이 정의당이 이번 총선을 계기로 지난 20년 진보 정치의 맥을 이어서 말하자면 이제 비탈길에 엑셀레터를 밟아서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하여튼 뭐 결정적인 계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안에 임해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작년에 지금 뭐 조국 문제도 있고 또 선거제도 문제도 있는데 당 대표로서는 어쨌든 제도 개혁의 가장 적기라고 봤고 또 제도 개혁을 이루지 않고서는 양당 밖에 있는 정당이 저희가 20년 동안 이 길을 왔습니다마는 어떤 대한정당으로 성장할 인프라를 구축하기가 어렵다 기본적으로 좀 뼈저린 그런 이제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많은 것을 이렇게 희생하더라도 제도적 성과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임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을 위해서 사실 많은 것을 내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최소한의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뭐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반동적인 양당의 어떤 반동적인 그런 행태들 때문에 지금 뭐 역행하고 있죠.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처음 고백하는데 거의 제정신이 아닌 한 달을 지낸 것 같아요. 예. 이게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밤에 자다가도 몇 번 깰 정도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눈에도 정의당이 요즘 많이 후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아까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뭐 변명하거나 또 그럴 생각은 없고 다만 이제 이 가진 거 없는 조건에서는 사실 다 뭐 그림의 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결국은 우리 정의당의 독자 플레이가 아니고 특히 선거 국면이라는 데는 경쟁 국면이고 정의당의 수혜론이 등장하게 된 것도 정의당이 이제 주류 정당과는 별개로 자기 길을 걸어가는 그런 소금 정당에서 이제 권력의 중심으로 진입한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당이 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권력 투쟁의 한 복판에 놓여서 난타당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량이 이제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강화해야 될 것인지 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아까 그 대중정당으로서 발돋움 하려고 몸부림을 쳐왔죠. 그러니까 진보정당 20년 동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노선이 대중적으로 혁신돼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당으로서 발돋움을 할 때는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또 그런 인프라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중정당이 됐는데 예를 들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이제 언론이나 이런 공간이 매우 취약할 때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또 소통 수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점들이 이제 아직은 저희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략 실패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제도가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중심 전략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 공간을 어떻게 채워낼 것인가. 아까 우리 이순아 대표님 말씀하셨나요? 제가 조남을 실로암 우리 김민선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대안이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몇 가지 저희 좀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이제 비례 후보들 선거 때 정당 투표에 가장 이제 전면에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는 게 비례 후보군인데 이제 비례 후보군도 이제 저희 당에는 다른 당에 비해서 좀 다른 잣대, 더 높은 잣대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검증대를 제대로 넘어서지 못한 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비례 후보들의 역량이나 또 그 가능성의 평가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플랫폼 또 사회적 약자 플랫폼을 중심에 두고 이번에 비례 후보를 구성했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의 눈에는 언론의 잣대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얼마나 커리어가 화려한가, 또 뭐 그분의 인지도라든지 뭐 그분을 둘러싼 어떤 여러 미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시민들에게 소구력을 갖느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이제 많이 기준하다 보니까 청년 후보들은 사실 우리 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청년 정치인들이 훈련될 기회가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제 정의당의 청년 비례로 참여하면서 정치를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 미숙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의당이 그런 청년 정치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는데 그런 매우 어렵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또 평가 이런 것들이 거의 이제 부각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보 정치의 존재 이유일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존재 이유와 관련해서도 지금 좀 저희가 혼선을 빚는 건 이제 코로나19 국면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불평등과 또 그린 뉴딜과 같은 좀 우리 사회의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선거를 돌파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정책을 다루는 언론도 하나 없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와 관련된 정책 경쟁이 지금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어렵다.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이 가장 중심 전략이었는데 이게 이제 무너졌고요. 그리고 이제 선거는 또 인물 아니겠습니까? 인물과 관련해서 저희가 어쨌든 국민들 눈에 인적 인프라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고 이제 세 번째는 진보 정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결국 비전과 정책인데 이 점에 있어서도 이번에 이제 크게 차별성을 부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정의당이 원칙과 정도를 어렵게 선택함으로써 20년간 지탱해온 정의당의 존재 이유를 지켜냈고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정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뭐 다 성원하는 마음을 갖고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금 정의당을 찾아 들어와서 이렇게 헤아리는 그런 총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선거에서 이제 이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이 공간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전선이 저희 당으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선거는 어쨌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민들이 지켜주시고 또 정치개혁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이 꼼수 정당에 대한 심판이 이제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남은 20일 동안에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나 또 저희 당이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장점들을 최대한 짧은 기간이지만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정책적인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아까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김용목 대표님하고 또 여성 장애인 특별법을 포함해서 대부분 저희 당이 다 갖고 있는 정책으로서 갖고 있는 정책이고요. 이번에 어디까지 저희가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원내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조선익 대표께서 말씀하신 선실업급여 지급, 그 편이 맞습니까? 네. 네네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저희도 여러 차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청년 플랫폼이 만들어졌으니까 과거보다는 좀 더 청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남은 20일 동안 저는 이 선거제도가 유린된 것을 완전히 반전시키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당 정도의 반전은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층이 30-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이 국면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런 뭐 깊은 고민 중에 있는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정의당이 정의당답고 대한민국의 진보로 나가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들께 확인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총선 승리를 위해서 굳건히 나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뭐 우리 비례 후보 2분까지 다 당선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광주에서는 2배로 좀 표를 몰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늦게 오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참석하셨으니까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지성 청년정책 네트워크 대표님 오셨는데 혹시 한 말씀 뭐 해주십시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회의가 있어가지고 많이 늦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 쓴소리를 좀 했는데 오늘도 쓴소리를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당원이기도 합니다. 정의당 당원이기도 해서 정의당 내에서 여러 사항들이 있는 것도 계속 여러 가지 공유를 통해서 듣고 있기도 하는데 이번 그 비례 1번에 대한 부분을 뭐 여기서 언급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의당 심상현 대표님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비례 1번에 대한 부적격 판결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정의당의 정도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의당의 지지율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지켜보고 있는 정당을 사랑하는 당원분들뿐만 아니라 이런 시민 국민분들이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심 있게 또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광주 지역에서 같이 키워왔던 성장해왔던 지역 정치인들이 정의당에서 같이 함께 몸을 담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비례 후보 논란이 지금 이 낮은 지지율의 그 중요한 이유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의 조금 이제 시민들이 아직도 많은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다 그 생각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당은 선출 절차가 또 제도화되어 있는 정당이고 이게 다른 당처럼 어떤 지도부의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재량으로 선택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조건입니다. 또 옳으냐 그르냐가 그런 어떤 가치 기준이 또 중시되는 정당이고 이제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주신 말씀 아마 우리 당에서 다들 고민하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니까 잘 알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앉아 계신 또 한 분이 계셔서 죄송한데 한 분 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한국의학연구소 광주센터 문강 대표님 뭐 짧게 한 말씀 하신다고 하셔서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공약집을 이렇게 봤는데요. 이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것을 얻는 후투 봤는데,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언급된 게 없는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 이 광주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 시립의료원 설립에 대해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걸었던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시립의료원 설립은 전체 공공의료의 공공성 강화의 한 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립의료원 설립을 통해서 공공의료가 한 단계 성숙하고 민간의료도 공공성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데 대해서 정의당이 더 관심을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공약집을 찬찬히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공공의료 강화는 아마 반드시 어디 있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 전국과 관련해서도 이번 참에 소일구 외환관이라도 고쳐야 된다. 그래서 그 시립의료원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시립병원을 확대하는 문제, 또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확대하는 문제, 또 공공 인프라를 대폭 강화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예산안까지 지난번 추경 예산안에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올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이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방금 우리 문광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 지방선거 때부터 광주 이제 도시 차원에서 시립의료원이나 도립의료원이 없는 지역이 울산하고 광주가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당의 이름으로 출마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또 시장 후보였던 저도 시립의료원 건립을 보건의료 분야에서 중심 정책 중에 하나로 제시했고 앞으로도 책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쁘시면 나중에도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문정은 우리 청년 비례 후보 11번이 오셨고 일단 뭐 시간이 늦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이 시간이 돼서 그다음에 우리 선대의 상임 대변인을 맡고 계시는 김종철 대변인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그 옆에 우리 황순영 후보님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승남 후보님 오셨고, 그리고 우리 김용재 후보님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 유종천 후보하고 최만원 후보는 좀 바쁘셔서 참석하시다가 가셨는데 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혹시 더 하실 말씀 이제 참석하신 시민사회단체 중에서 조금 부족한 것이 있다 한 말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혹시 김현우 대표님 또 한 말씀. 네. 광주의 심 대표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가 바뀌면 이게 상당히 영향력이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주에 조금 더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어떻든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10% 넘는 데가 광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든 정치에 좀 바람의 진원지가 저는 광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회를 하는데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시민사회하고 할지 뭐 그런 애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의제를 던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대부분 정치인들 오거나 아니면 어디 국회에서 오거나 이러면 그냥 이야기 듣는다는데 실은 이야기 별로 할 거 없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지역에서 이번 선거를 어떻게 엮어가야 되느냐 뭐 이런 주제를 던져주시던가 좀 이런 토론회 이런 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되시면 조금 더 재미있는 그냥 정치인도 한번 봤다 그다음에 한번 이야기했다 이런 것 처음보다는 조금 더 준비를 과제나 의제를 던져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좀 토론하는데 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런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한테 지금 이제 가장 급한 거는 이번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는데 정의당이 무엇을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뭘 바꿔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내놓아야 하는지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오늘 사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 대부분 다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언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뭐 더 그런 측면에서 아예 대놓고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40분까지인데 10분 정도 남아서요. 조금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금방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당 지지율을 좀 높이는데 이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 또는 앞으로 발언할 때 이런 발언들은 좀 주의해 주라 뭐 등등을 비롯해서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뭐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민철 대표님. 네, 제가 제안은 아니고요. 잘 오면서 그 좀 궁금했어요. 심상정 대표님이 이제 오늘 선거 후보 등록일인데 광주를 처음 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오실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의당 내부적으로도 답답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또 정의당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답답한 상황에 어쨌든 많은 분들이 대표님의 얼굴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좀 여쭙고 싶어요. 이 답답한 상황을 어떻게 좀 돌파하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좀 돌파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함께 좀 힘을 모아달라. 이런 메시지를 오늘 이제 선거 어떤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저는 거꾸로 좀 요청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광주가 이런 부분을 좀 힘을 실어주고 이렇게 도와달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파이팅 넘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제 그 심상정 대표님 말고 오늘 오신 또 후보님들이나 또 비례 후보님도 계신데, 그런 또 사실 궁금하니까요. 그런 전략이 생각하고 계신 게 있다면 저희한테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제가 느끼기에 그 우리 국민들이 이 정의당을 바라볼 때 과연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정의당이 설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 사회의 진보 정치의 한 축으로 이렇게 성장해 왔지만 뭐 마이너리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주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과연 정의당이 양당 정치와 다른 확고한 대안 세력으로 설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관심 있게 저는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점에서 이제 지난 조국 국면에서 보인 어떤 태도, 또 그게 개혁 공조를 위한 선택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이번에 이제 또 비례연합당과 관련된 어떤 선택, 요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정의당의 전략적 미래에 대한 확신은 아직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좀 근원적인 문제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몇 가지 정책 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정의당을 바라보는 이런 한편의 기대와 한편의 우려를 다 불식해서 15일 투표장에 나오게 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매우 무거운 숙제로 받아 안고 앞으로 정의당의 길을 보다 또렷이 이제 정돈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 조금 더 이제 믿음을 열심히 다니면서 이렇게 간담회도 하면서 믿음을 드려야겠다 하는 게 하나 있고요. 이제 오늘 광주에 내려온 거는 사실은 이제 이런 뭐 큰 숙제에 대한 뭐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건 또 말 갖고만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 중에 정의당이 힘을 갖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많은 오해와 또 그 어떤 뭐 불신이랄까요? 이런 그 비례연합당과 관련해서 하여튼 뭔가 그 정의당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 광주 시민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늘 이제 정의당에 대한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다시 한번 우리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그것이 어떤 뭐 정의당의 고집이라든지 정의당의 어떤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치 발전을 위한 선택이었고 그것은 진보 개혁 세력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선택이었음을 말씀드리는 그런 일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대부분 우리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이제 그동안에는 비례연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수준에서 머물렀잖아요. 아까 우리 대표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다른 그러면 대한정치 프로그램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번 선거제도 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30석 캡이라는 거는 정의당 교섭단체 만들고 녹색당이나 미래당 이런 당들 원내 들어오는 겁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거 없이. 이제 그럴 때 정의당과 이번 총선의 의미, 이 정의와 녹색과 또 청년 이런 가치들이 연합하는 그런 대안적 비전도 저희 고민을 했었습니다만은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비례연합당 구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 국면에서 좀 몰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 비례연합당 참여와 관련된 정의당의 문제인식을 좀 더 충분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며칠 가질 생각이고요. 일요일 날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런 말씀드릴 생각이고 그거에 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정의당의 정책과 비전을 포지티브하게 그러나 가장 적극적으로 캠페인하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첫 번째 문제가 지금 중요해서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믿음에 따라서 아마 이번 표심이 크게 좌우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을 진짜 제3의 대안 세력으로 이번에 한번 밀어줘야 되나 이 고민이 가장 중심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많은 고민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혹시 그 우리 참여하신 후보님들 중에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고요. 있으신가요? 네, 위원장님. 네. 그 뭐 저도 이제 뭐 모든 문제에 대해서 100% 또 시원하게 해드리는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정의당이 아주 잠시나마 교섭단체 지위를 갖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당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손을 잡고 교섭단체를 했었을 그 짧은 시기에 특수활동비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국회 개혁 차원에서 거론이 되었고 또 이제 제 옆에 계시는 심상정 상임대표께서 정개특위를 이제 위원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개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짧은 기간을 저는 좀 기억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 20석 이상의 의석을 갖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2가지 이상의 그동안 해내지 못했던 일들이 가능했었던 그런 일들을 조금 더 일상적으로 보게 되는 정치적 변화를 맞이하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비례정당과 관련해서는 저는 2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전라도 말로 좀 옹삭스럽습니다. 이렇게 방법이 잘 안 나오는데요. 그래도 저는 광주 우리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분들께서 지금 이미 제기되어 있는 헌법 소원에 관심을 가져주시라. 또 이 재판에 지지와 응원의 뜻을 많이 보내주시라. 욕심 같아서는 이 헌법 소원을 범국민 운동으로까지 좀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어쨌든 미래통합당이 만든 위성정당 또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대한 각각의 헌법 소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과 마지막으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들의 정의로운 투표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이번 선거 개혁의 취지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정의당 혹은 기타 소수 정당을 선택하는 정의로운 투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문정원 후보님, 네. 시간이 다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제가 이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고 지금까지 과정을 오면서 정의당 후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들 때문에 못했던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후보로서 청소년들과도 같이 이제 정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저는 최근에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막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21대 총선은 잘 아시는 것처럼 50만 명의 만 18세 시민들이 처음으로 이 선거에 참여하는 선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청소년들에게 설명하고 첫 번째 투표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 저는 굉장히 막막해졌습니다. 지금 앞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가 또는 정당이 이 위헌성 소송과 관련해서 헌재한테 얘기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게 정의당이 나섰을 때 이해관계적으로 이야기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좀 힘을 많이 갖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이 많지 않지만 저는 21대 총선을 이렇게 맞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선거에 돌입하기 전에 사실은 크게 3가지 이슈가 있었다고 봅니다. 불평등 문제를 통해서 21대 총선이 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기후위기를 해소하는 그런 선거가 될 거라고 모든 시민들이 많이 기대했었고 또 한 축에서는 정의당이 청년 할당 전략을 선택하게 됐었던 과감한 결정을 했었던 것은 사실 광주를 포함한 이 정치의 386을 비롯한 세대교체 논쟁이 사실은 굉장히 크게 일어났었잖아요. 거기에 정의당은 충실하게 응답하면서 몇 석 이제 되지 않는 자리지만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자리를 내어주면서 준비했었던 전략들이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우스운 어떤 결정들로 이야기되는 과정들이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서 고민을 해보면 저는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예를 들면 저는 이민철 이사장님 이런 분들이 오늘 저희 후보들도 처음 받아본 공약집들을 일찍 이제 입수하셔서 보시고 하는 점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정의당이 저는 한국 정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당 정책 공약집 읽기 운동이라거나 또는 사회상속제 관련한 책들도 저희가 출판을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를 이렇게 우습고 미래 세대들에게 창피한 선거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대시민 운동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정의당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4월을 우리가 너무나 무기력하게 맞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남은 기간 동안 말씀 주신 것들 뼈아프게 생각하고 받아 안아서 꼭 당당한 그런 4월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늘 마련한 시간이 다 됐고요. 앞에서 우리 문정원 후보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 함께했던 시민사회 단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오늘 들었던 이야기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사회에 좀 열심히 알리는 마이크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이제 본 후보에 등록하고 나면 비례 후보들도 공식 선거운동을 좀 할 수 있어서 그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 나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